대한그룹 본사 55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는 대조적으로 회의실 내부는 처절한 침묵과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한숨 소리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된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고, 테이블 상석에 앉은 최무성 회장의 미간 주름은 그 어느 때보다 패어 있었으며, 그의 앞에는 주가 폭락을 알리는 붉은색 그래프가 그려진 보고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재계 서열 5위라는 거대한 명성이 무색하게도 주력 계열사인 대한건설의 해외 플랜트 사업 수주 실패 소식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시작된 유동성 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번져나가 그룹 전체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채권단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들이 기댈 곳은 사방이 꽉 막힌 절벽뿐인 것처럼 보였다. 최무성 회장의 오른편에 앉아있던 기획조정실장 박상무는 땀으로 흥건히 젖은 손수건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현재의 자금 상황을 보고했는데, 그는 시중은행들이 추가 대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부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읊조렸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고개를 떨구거나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감히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가는 당장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는 공포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거대한 함선이 침몰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전무하다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최 회장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거칠게 내리치며 무능한 임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당장 자금을 끌어올 곳을 찾아내라고 윽박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죽은 듯한 침묵뿐이었고, 그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지루하다는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는 인물은 다름 아닌 최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의 후계자인 최민석 전무였다. 최민석은 회사가 망해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오늘 저녁에 예정된 파티가 취소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철없는 태도를 보이며 혀를 파리찼는데, 그는 아버지의 분노가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만을 바랄 뿐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며 시계를 가리키는 등 딴청을 피우고 있었고, 이런 그의 모습은 죽어라 일해온 임원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지만, 감히 황태자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때 침묵을 깨고 재무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최근 금융권 찌라시를 통해 돌고 있는 소문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바로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가진 정체불명의 사모펀드가 한국 시장에 진입했다는 정보였으며, 그들이라면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제안이었다. 그 사모펀드의 이름은 넥서스 캐피탈로 알려져 있었는데, 미국 월가에서 시작해 단기간에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올리며 급부상한 신흥투자 회사라는 것 외에는 대표가 누구인지,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어 업계에서는 유령 같은 존재로 불리고 있었다. 최무성 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넥서스 캐피탈과 접촉할 수 있는 라인이 있는지를 물었고, 재무이사는 며칠 전 넥서스 측의 대리인으로부터 먼저 미팅 제안이 왔었다는 사실을 실토하며, 다만 그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그룹의 핵심 자산을 담보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고를 미루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최 회장은 당장 회사가 공중분해될 판국의 조건을 따질 때냐며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그들과의 미팅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이것이 늑대를 제 발로 안방에 들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오직 당장의 불을 끄는 데에만 급급해 악마와의 거래를 승인하고야 말았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는 말끔한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차가운 눈빛으로 차창 밖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넥서스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 총괄 대표이자 이 모든 판을 설계한 강진혁이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대한그룹의 재무 상태와 최민석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최무성 회장의 차명 계좌 정보가 담긴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태블릿 화면이 아닌 저 멀리 우뚝 솟은 대한그룹 본사 건물의 꼭대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5년 전 그곳은 진혁에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자 사랑하는 연인 윤서연을 처참하게 짓밟고 빼앗아간 지옥과도 같은 장소였으나 이제 그는 더 이상 힘없고 가난했던 과거의 강진혁이 아니었으며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왔다. 진혁은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는데 비 오는 날 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쓰러져 가던 서연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민석의 조소 어린 표정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진혁과 서연은 서로에게 전부였던 연인 사이였지만 재벌 3세인 최민석이 서연에게 흑심을 품으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고 권력과 돈으로 무장한 최민석은 서연의 아버지를 빚더미에 앉히고 진혁을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워 감옥에 보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서연은 진혁을 구하기 위해 최민석의 협박에 못 이겨 그의 곁으로 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며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은 진혁은 피눈물을 흘리며 반드시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되갚아주리라 맹세했고 출소 후 미국으로 건너가 악착같이 살아남아 금융계의 거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차가 대한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하자 진혁은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차에서 내렸는데 그의 등장과 동시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릴 만큼 그는 압도적인 아우라와 차가운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넥서스 캐피탈의 대표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던 비서실장은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그를 맞이했지만 진혁은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55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진혁은 넥타이를 살짝 고쳐매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타오르는 증오 대신 모든 감정을 얼려버린 듯한 냉혹한 이성만이 자리 잡고 있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혁이 들어서자 소란스럽던 회의실 내부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무성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젊고 낯선 방문객에게 집중되었다. 최 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젊은 진혁의 나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표정을 관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고 진혁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으나 그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 뿐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최민석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진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감히 우리를 구제하겠다고 나선 거냐는 듯한 비웃음을 흘렸지만 진혁은 그런 최민석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오직 최 회장을 향해 준비해 온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진혁은 자리에 앉자마자 스크린에 띄워진 대한그룹의 재무제표를 가리키며 현재 그룹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숫자와 데이터들은 내부 임원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치명적인 약점들까지 정확하게 찌르고 있어 좌중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대한건설의 부실 채권 규모가 보고된 것보다 2배 이상 크다는 사실과 최민석 전무가 주도했던 리조트 사업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분식 회계로 감추어져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일주일 안에 그룹 전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했다. 최민석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책상을 치고 일어나 헛소리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진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이 저지른 난장판을 수습하러 온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법부터 배우라고 일갈했다. 최 회장은 아들의 추태에 혀를 차며 그를 자제시킨 뒤 진혁에게 넥서스 캐피탈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고 진혁은 기다렸다는 듯 두꺼운 계약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당장 필요한 긴급 운영자금 5천억 원을 즉시 수혈해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지만 그 대가로 요구한 것은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대한건설의 지분 일부와 향후그룹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 선임권, 그리고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대한홀딩스의 주식을 담보로 잡겠다는 독소 조항들이었다. 임원들은 이것은 사실상 경영권 간섭이며 회사를 통째로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웅성거렸지만 진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펜을 굴리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그들의 숨통을 조였다. 최민석은 저런 사기꾼 같은 놈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최 회장의 생각은 달랐는데 그는 당장 눈앞의 부도를 막지 못하면 자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진혁은 망설이는 최 회장의 심리를 꿰뚫어 보듯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넥서스는 대한그룹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단지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싶을 뿐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렸다. 그는 또한 최민석 전무의 경영 능력을 보완해줄 전문 경영인들을 파견하여 그룹의 체질을 개선한다면 1년 안에 주가를 회복시키고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탐욕스러운 부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결국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최무성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고 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독배를 마시는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이는 진혁이 쳐놓은 거미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최민석은 분을 참지 못하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진혁은 계약서의 서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지켜보며 속으로 서늘한 쾌재를 불렀다. 서명된 계약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난 진혁은 최 회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서서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그의 등 뒤로는 이제 곧 닥쳐올 파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다시 오른 진혁은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아까의 비즈니스적인 표정이 사라지고 먹잇감을 목을 문 맹수의 잔혹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보았는데 그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과 행복했던 시절의 자신이 있었고 그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서연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며 그는 사진을 다시 품에 넣었고 1층 로비를 빠져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으며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복수극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서울의 부촌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화려하기로 소문난 한남동의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최무성 회장의 저택은 오늘 밤 유난히도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낮에 태양이 아직 지지 않은 듯 수백 개의 조명이 정원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대한그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양 호화로운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정문 앞에는 초대받은 정재계 인사들의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며 그들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었다. 강진혁은 자신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저택의 높은 담벼락을 바라보며 입가에 차가운 조소를 머금었는데 회사의 직원들은 구조조정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각에 오너 일가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사교 모임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오늘 밤 이 화려한 연회장이 곧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임을 예감하며 옷깃을 여미고 차에서 내렸고 그의 등장에 분주하게 움직이던 발렛 파킹 요원들과 경호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여 그를 맞이했다. 육중한 대문을 지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진혁의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뒤섞인 역겨운 공기였는데 실내악, 사중주단이 연주하는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그 기이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대부분 대한그룹의 위기가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넥서스 캐피탈이라는 새로운 자금줄에 대한 호기심 어린 뒷담화로 채워지고 있었다. 진혁이 모습을 드러내자 순식간에 장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그들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혹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눈을 빛내며 그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거나 아는 체를 하려 들었지만 진혁은 그들에게 가벼운 눈인사만 건넬 뿐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위선적인 가면 무도회 속에서 가장 추악한 얼굴을 가진 주인공을 찾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곧장 홀 중앙에서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주위 사람들에게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는 최민석에게로 향했다. 최민석은 회사의 위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른 채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옆에 앉은 젊은 여배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는데 그 여배우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거부하지 못한 채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진혁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과거 윤서연이 최민석의 옆에서 겪어야 했던 수모와 공포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며 잊으려 애썼던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서연 역시 배우 지망생이었고 꿈을 미끼로 접근한 최민석의 덫에 걸려들었으며 결국에는 그의 장난감처럼 취급당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지금 최민석의 옆에 있는 저 여자 또한 서연과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진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진혁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눌렀고 지금 당장 달려가 최민석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며 차가운 이성의 끈을 다시금 단단히 붙잡았다. 최민석은 진혁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 짐짓 반가운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된 몸짓으로 그를 환영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대를 얕잡아보는 오만함이 묻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입으로 횡설수설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진혁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혁을 가리켜 우리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줄 든든한 파트너이자 자신의 탁월한 안목이 선택한 인재라고 떠벌리며 마치 넥서스 캐피탈의 자금이 자신의 능력으로 유치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진혁은 역겨움을 참으며 최민석이 내미는 손을 잡았고 그 짧은 접촉 순간에도 최민석의 손바닥에 배어있는 끈적한 땀과 탐욕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독사에게 물린 듯한 불쾌감을 주었다. 최민석은 옆에 있던 여배우를 거칠게 끌어당겨 진혁에게 인사를 시키며 그녀를 마치 소유물처럼 다루는 태도를 보였고 여자의 눈동자에서 서연의 겁에 질린 눈빛을 읽은 진혁은 찰나의 순간 표정이 굳어질 뻔했으나 곧바로 비즈니스적인 미소로 위장하며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잠시 후 최무성 회장이 다가와 분위기를 정리하며 진혁을 별도의 룸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그룹의 핵심 수뇌부 몇 명과 최민석만이 배석하여 본격적인 자금 지원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밀실의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란스러움은 차단되었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도는 가운데 진혁은 미리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내들며 이번 자금 지원의 핵심 조건인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진혁은 겉으로는 대한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해 주식으로 즉시 전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자만 받는 채권 형태를 유지하겠다고 말하며 최 회장 일가의 경계심을 낮추었지만 그 이면에는 주가가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리픽싱 조항과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교묘하게 숨겨놓았다. 이는 겉보기에는 기업에 유리한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넥서스 캐피탈이 가져갈 수 있는 주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에는 경영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최민석은 금융지식이 얕은 탓에 리픽싱 조항이 가져올 파괴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당장 경영권을 뺏기지 않고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쾌재를 불렀고 아버지인 최 회장에게 이 조건이야말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다며 계약을 서두를 것을 종용했다. 최 회장 역시 노회한 사업가였지만 급박한 자금 사정과 아들의 부추김 그리고 진혁이 보여주는 신뢰감 있는 태도에 눈이 멀어 계약서의 행간에 숨겨진 칼날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넥서스 캐피탈이 단순히 이자 수익만을 노리는 재무적 투자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진혁은 그들의 무지와 탐욕을 비웃으며 펜을 건넸고 최 회장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잉크가 마치 최 씨 일가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보였다. 서명이 완료되자 진혁은 마음속으로 차가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이것으로 1단계 덫이 완성되었음을 확신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다시 연회장으로 나온 진혁은 최민석이 다시금 술판을 벌이며 승리에 도취해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최민석은 진혁에게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며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으니 형님 동생하며 지내자는 망발을 쏟아냈다. 진혁은 그의 어깨에 올려진 손을 쳐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적당히 장단을 맞춰주었지만 그의 눈은 최민석의 뒤에서 불안하게 서 있는 여배우에게로 향했고 잠시 틈을 타 그녀에게 명함 한 장을 몰래 쥐어주며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짧은 말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최민석을 무너뜨리기 위한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는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었으며 동시에 과거 서연을 구하지 못했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려는 무의식적인 발로이기도 했다. 진혁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과 최민석에게 정중히 작별 인사를 고한 뒤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저택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지만 진혁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주차되어 있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잠시 핸들을 잡은 채 어두운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는데 오늘 본 최민석의 역겨운 행태와 서연의 환영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는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뜨려 줄게라고 속으로 맹세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고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최 회장의 저택을 응시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고 어둠 속으로 질주하는 그의 차는 마치 사냥감을 향해 돌진하는 맹수처럼 거침이 없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혁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시작될 작전의 두 번째 단계인 내부 고발자 포섭과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는 최민석이 자만심에 빠져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 그를 무너뜨릴 가장 좋은 기회임을 알고 있었고 그가 맺은 전환사채 계약이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올 때 그의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질지를 상상하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욕망과 음모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강진혁이라는 태풍의 눈이 대한그룹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진혁은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서영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꺼내 보았는데 사진 속의 그녀는 여전히 맑은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의구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악업을 쌓는 일인지에 대한 고뇌가 순간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으며 복수만이 서연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키며 붉은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감각을 느꼈고 그것은 마치 그가 흘려야 할 피의 예고편처럼 느껴졌다. 창밖에는 새벽을 알리는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지만 진혁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서울 청담동의 고요한 언덕에 자리 잡은 명품 거리의 뒷골목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프라이빗 갤러리 라비앙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재벌가 사모님들과 상류층 인사들이 미술품 투자를 명목으로 은밀한 사교를 즐기는 그들만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대한그룹 회장의 막내딸이자 그룹의 마케팅 전무를 맡고 있는 최지아는 갤러리 2층의 VIP룸에서 창백한 얼굴로 벽에 걸린 붉은 색채의 추상화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차가운 커피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화려한 재벌 3세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남존여비 사상에 찌든 아버지와 무능하지만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독차지한 오빠. 최민석의 그늘에 가려져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처지였다. 며칠 전 넥서스 캐피탈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안도감보다는 구역질 나는 혐오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오빠가 저지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또다시 그룹의 미래가 저당 잡혔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런 목소리도 낼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이었다. 최지아는 갤러리 관장이 다가와 새로운 작가를 소개하려 하자 손을 들어 귀찮다는 듯 제지하며 혼자 있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때 그녀의 뒤에서 낯선 남자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와 그녀의 심경을 자극했다. 붉은색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왕국처럼 말입니다라는 그 남자의 말은 정확히 그녀의 복잡한 심경을 꿰뚫고 있었기에 지아는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단정하지만 날카로운 인상의 강진혁이 서 있었는데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지아는 그가 최근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넥서스 캐피탈의 대표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당신이 여긴 무슨 일이냐며 차갑게 물었고 진혁은 그저 예술을 사랑하는 투자자로서 들렀을 뿐이라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그림을 함께 감상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그림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최지아 전무님의 숨겨진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운을 떼었는데 그는 과거대한 유통의 적자폭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리브랜딩 하여 흑자 전환을 이끌어낸 실질적인 주역이 최민석이 아닌 최지아였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아는 자신의 공로가 오빠의 치적으로 둔갑해버린 아픈 과거를 타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진혁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며 언제까지 무능한 선장에 뒤치다꺼리만 하며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타고 있을 생각이냐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넥서스 캐피탈이
대한그룹에 투자한 것은 최민석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룹이 가진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이며 그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진정한 리더는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그녀의 억눌려 있던 야망의 불을 지폈다. 최지아는 주위를 둘러보며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며 당신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경고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진혁의 제안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묻어나오고 있었다. 진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는데 그 명함 뒷면에는 아무런 글귀도 없이 오직 개인 직통 번호 하나만이 적혀 있어 은밀한 거래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나는 내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싶을 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민석 전무가 아닌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만약 당신이 그 파트너가 되어준다면 나는 당신이 합당한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킹메이커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지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아버지로부터 여자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나서냐는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입술을 깨물며 그 명함을 받아 핸드백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날 밤 최지아는 자신의 오피스텔 서재에 앉아 진혁이 건넨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그녀는 이것이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평생 그림자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침착한 진혁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걷잡을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디뎠음을 직감했다. 진혁은 그녀에게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최민석이 주도했던 해외 리조트 사업의 이중 장부와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원본 파일을 확보하여 자신에게 넘기라는 것이었다. 지아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그룹이 입을 타격과 오빠가 처할 상황을 우려했지만 진혁은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 살은 돋아나지 않는 법이라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리고 회사 보안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다. 다음 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각에 대한 그룹 본사 서버실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최지아는 마케팅 전무라는 직권을 이용해 보안팀의 감시를 피해 서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재무팀의 백업 서버에 접속하여 암호화된 파일들을 하나씩 풀어헤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최민석의 비리 규모는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최민석은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해외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고 유령 회사를 세워 비자금을 세탁하는 등 기업가로서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상실한 상태였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지아는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USB에 옮겨 담으며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다짐했고 이 작은 메모리 칩이 오빠라는 거대한 우상을 무너뜨릴 다윗의 돌멩이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지아가 넘긴 자료는 진혁의 손을 거쳐 철저하게 가공되었고 며칠 뒤 대한민국을 뒤흔들 특종 기사가 주요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하게 되었는데 헤드라인은 대한그룹 황태자의 두 얼굴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도배되었다. 아침 뉴스에서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최민석의 비리 혐의를 보도하자 대한그룹 본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출근하던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민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화면을 향해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홍보팀장에게 당장 기사를 내리라고 윽박질렀지만 이미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여론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무성 회장 역시 청와대와 검찰로부터 걸려오는 압박 전화에 시달리며 혈압이 치솟아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고
이 모든 사태가 내부 고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배신자를 색출하라고 보안팀에 불호령을 내렸다. 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태블릿 PC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대한그룹과 최민석에 관련된 키워드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번 폭로가 단순히 최민석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을 넘어 주가 폭락을 유도하고 채권단과 주주들의 불신을 극대화하여 넥서스 캐피탈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더욱 강화해 줄 것임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고 발신자는 최지아였는데 진혁은 잠시 벨소리를 듣다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의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물으며 두려움을 호소했지만 진혁은 지금 멈추면 당신은 공범이 될 뿐이지만 끝까지 가면 당신은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며 그녀를 냉정하게 다독였다. 대한그룹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고 시가총액 수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는 진혁이 설계한 전환사채의 리픽싱 조항이 발동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최민석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답변과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오히려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격분한 주주들이 본사 로비로 몰려와 계란을 투척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이 혼란의 와중에도 진혁은 넥서스 캐피탈의 자금을 동원해 하락한 대한그룹의 주식을 시장에서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향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었을 때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쥐기 위한 포석이었다. 최지아는 오빠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해방감을 부정할 수 없었는데 그녀는 이제 자신이 선택한 길이 되돌릴 수 없는 외길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진혁이 보내온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오늘 밤 9시 비밀 장소에서 만나자는 짧은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선 다음 단계의 작전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예전에 유약했던 막내딸의 모습을 지워내고 냉혹한 승부사의 표정을 연습했고 핸드백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는 그녀의 구두굽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강단 있게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진혁과 지아가 다시 만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의 바였는데 어두운 조명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동질감이 흐르고 있었다. 진혁은 와인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하며 용기 있는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고 지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진혁은 이제 최민석은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으니 다음 단계는 이사회를 장악하여 그를 해임하고 당신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지아는 진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이 원하는 진짜 대가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진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는 단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모호한 대답으로 그녀의 질문을 피했다. 하지만 지아는 그의 눈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검은 불꽃을 보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단순한 돈이나 권력이 아닌 그 이상의 파멸임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이미 그녀 역시 그 불꽃에 매료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는 더욱 화려하게 빛났지만 대한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붕괴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강진혁이라는 설계자와 최지아라는 실행자가 있었다. 진혁은 호텔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달빛이 마치 서연의 슬픈 눈동자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차에 올랐고 이제 곧 들이닥칠 폭풍우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최민석의 목을 조르는 그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거리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 내일 아침이면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고성이 터져 나왔는데 최무성 회장이 던진 무거운 크리스털 잿더리가 최민석 전무의 발치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삿대질을 하며 내 놈이 기어이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며 분노를 토해냈고 바닥을 긴장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최민석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언론에 대서특필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검찰의 내사 착수 소식은 그룹의 대외 신인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주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민석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궁지에 몰려 있었다. 하지만 최민석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이 모든 것이 내부의 배신자와 외부의 세력이 결탁하여 자신을 음해하려는 공작이라고 굳게 믿으며 억울함과 증오심을 키우고 있었고 그 화살은 자연스럽게 최근 그룹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 강진혁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회장실을 쫓겨나듯 나온 최민석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의 서류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며 광기를 드러냈는데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이성은 마비되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당장 뒷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흥신소와 인터넷 여론 조작팀을 섭외하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의 계획은 강진혁과 넥서스 캐피탈이 사실은 기업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자본이며 그들이 대한그룹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여론을 뒤집으려는 것이었다. 그는 만약 넥서스 캐피탈을 부도덕한 외세 자본으로 매도할 수만 있다면 국수주의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의 개입을 이끌어내거나 최소한 현재의 비난 여론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하고 위험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그것이 자칫하면 더 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만류하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최민석에게 충언 따위는 들리지 않았고 결국 그는 파멸을 앞당길 자충수를 두는 지시를 내리고 말았다. 그날 오후 증권가 정보지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넥서스 캐피탈의 실체라는 제목의 정체불명의 찌라시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넥서스가 과거 동남아시아의 한 기업을 인수하여 알짜 자산만 매각하고 먹튀를 했다는 그럴듯한 허위 사실들로 채워져 있었다. 최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며 실시간 검색어에 넥서스 캐피탈 먹튀 의혹이 오르는 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야 판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강진혁 그놈도 별거 아니군. 감히 내 구역에서 나를 능멸하려 들다니. 이번 기회에 아주 매장시켜 주마라고 중얼거리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민석의 이러한 섣부른 공격은 오히려 강진혁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 되었으며 사냥꾼 앞에서 발톱을 드러낸 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한편 강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대의 모니터를 통해 최민석이 뿌린 허위 정보가 퍼지는 양상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당황함이나 분노 대신 예상대로 움직여주는 장난감을 바라보는 듯한 서늘한 조소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최민석이 언론 플레이를 시도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에 사전에 철저한 방어막을 구축해 놓았으며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최민석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진혁은 홍보팀에게 신호를 보내 넥서스 캐피탈의 투명한 자금 운용 내역과
과거 투자 성공 사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찌라시의 발원지가 다름 아닌 대한그룹 전무 최민석의 사주를 받은 댓글, 조작업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단순히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기를 빼앗아 심장을 찌르는 카운터 펀치였으며 최민석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완벽한 반격이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상황은 급반전되었는데 주요 방송사들이 넥서스 캐피탈의 해명과 함께 최민석 전무의 여론 조작 시도 정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여론은 들끓는 용광로처럼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재벌 3세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건실한 투자 파트너까지 음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인터넷 게시판은 최민석의 구속과 퇴진을 요구하는 글로 도배되었다. 최민석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대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고 그를 옹호하던 소수, 세력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최무성 회장은 이 소식을 접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으며 즉시 최민석을 호출하여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재떨이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모든 물건을 집어던지며 노발대발했다. 이제 최민석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는데 채권단은 당장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주가 폭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실행되어 그룹 경영권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쥐의 심정으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유일한 자금줄인 강진혁에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화기를 든 그의 손은 굴욕감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혁은 일부러 몇 번의 신호음이 가도록 내버려둔 뒤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고 최민석의 다급하고 비굴한 목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잔혹한 미소를 띄었다. 최민석은 제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매달렸는데 이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그 줄의 끝을 진혁에게 넘겨주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진혁은 최민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최민석은 이제 초췌하고 겁에 질린 패배자의 몰골을 하고 나타나 진혁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진혁은 그에게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네지 않은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꼬고 앉아 그를 내려다보며 최 전무님 신뢰라는 것은 유리잔과 같아서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십니까라고 싸늘하게 일갈했다. 최민석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변명하며 이번 위기만 넘기게 해주면 넥서스 캐피탈이 원하는 모든 사업권을 보장하겠다고 횡설수설했지만 진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진혁은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새로운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는데 그 서류의 두께는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대한그룹의 역사를 바꿀 만큼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넥서스 캐피탈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최민석 개인이 보유한 대한그룹 지분 전량을 담보로 설정하고 만약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원리금 상환이 일주일이라도 지체될 경우 담보권을 즉시 실행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가혹한 조건이었다. 또한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넥서스 측 인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정관을 변경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최민석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최민석은 계약서를 읽어내려가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지만 당장 내일 도래하는 어음을 막지 못하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는 잠시 주저하며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지만 진혁은 시계를 보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라고 나직하게 압박하며 그의 숨통을 조였다. 결국
최민석은 눈을 질끈 감고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었는데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마치 그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비명처럼 들리는 듯했다. 서명을 마친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자신이 지금 살기 위해 서명한 것이 사실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계약서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고 싶었다. 진혁은 계약서를 챙겨 확인한 뒤 비로소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최 전무님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한 배를 탄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진혁은 인터폰을 눌러 재무팀에게 자금 집행을 지시했고 그 소리를 듣는 최민석의 귀에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장례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려왔다. 최민석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가자 진혁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에게 승리를 축하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연의 사진을 꺼내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겹쳐보며 서연아, 이제 놈의 목줄을 완전히 쥐었어. 놈이 가진 모든 것을 뺏고 가장 비참한 꼴로 바닥을 기게 만들 거야 라고 속삭였다. 최민석이 담보로 내놓은 주식은 이제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갈 것이고 진혁은 그 폭탄의 타이머를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손에 넣은 셈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최민석이 잠시 동안의 안도감을 느끼게 한 뒤 가장 방심했을 때 그 타이머를 눌러 그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일뿐이었다. 그날 밤 최지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녀는 오빠가 추가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며 진혁에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닌지 물어왔다. 진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이것은 놈을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발판일 뿐이니 걱정하지 말고 다가올 주주총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아는 진혁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다시금 신뢰를 보내며 전화를 끊었고 진혁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책상 위에 놓인 체스판의 말 하나를 쓰러뜨렸다. 그것은 킹을 지키던 마지막 폰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했고 이제 체크메이트를 향한 마지막 수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는데 급한 불을 껐다는 안도감의 직원들은 한숨을 돌렸고 최민석 또한 의기양양하게 출근하여 임원들을 소집하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일 뿐이었고 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차갑게 웃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다음 주에 예정된 주주총회의 안건 상정을 지시했는데 그 안건의 제목은 다름 아닌 경영진의 무능에 따른 해임안 및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이었다. 최민석이 넥서스 캐피탈의 자금으로 잠시 연명하는 동안 진혁은 그의 등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흘러 주주총회가 다가오고 있었고 시장에는 다시금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대한그룹의 진짜 주인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다. 최민석은 그 소문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이 여전히 그룹의 후계자라고 자위했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미 진혁에게 포섭된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진혁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진혁은 이 완벽한 포위망 속에서 최민석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과정을 즐기며 마지막 피날레를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도는 서울의 밤거리와는 대조적으로 대한그룹. 최민석 전무의 펜트하우스는 며칠간 이어진 긴장과 공포에서 벗어난 활락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는 넥서스 캐피탈로부터 수혈받은 긴급 자금으로 급한 불을 껐다는 안도감에 취해 최고급 위스키를 병째 들이키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위기의 그림자가 걷혔다고 착각하며 소파에 기대어 흐트러진 자세로 앉아 있었고 바닥에는 값비싼 술병과 안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그의 방탕하고 무절제한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유흥업소 마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여자들을 불러오라고 소리를 치며 낄낄거렸는데 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과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눈물은 까맣게 잊은 채 오직 본능적인 쾌락만을 캔는 짐승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강진혁이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잠시 허락한 신기루에 불과했으며 펜트하우스의 초인종 소리가 울리는 순간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날 운명에 처해 있었다. 현관 인터폰 화면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정체불명의 퀵서비스 배달원이 서 있었는데 경비실을 통과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면서도 최민석은 취기에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열어주었고 배달원은 말없이 검은색 상자 하나를 건네고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상자는 묵직했고 발신인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최민석은 거실 테이블 위에서 상자를 거칠게 뜯어내었고 그 안에서 나온 물건을 보는 순간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흙이 묻은 낡은 스카프와 깨진 휴대폰,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그 스카프는 5년 전 윤서연이 사고를 당하던 날 목에 두르고 있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최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집어 던졌고 스카프가 바닥에 떨어지자 마치 서연의 원혼이 스멀스멀 기어 나와 그의 목을 조르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기어가 USB를 집어든 최민석은 노트북에 그것을 연결했는데 화면에 재생된 오디오 파일에서는 잡음 섞인 빗소리와 함께 5년 전 그날 밤의 상황이 생생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전무님이라는 서연의 애원하는 목소리와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어 너 하나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야 라고 내뱉는 최민석. 자신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쿵 하는 충돌음과 비명이 이어지자 최민석은 귀를 틀어막으며 괴성을 질렀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증거였고 그가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순간이었으며 그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뛰어다녔다. 그는 당장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놈들을 찾아내 죽여버리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통화 연결음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 아무도 그의 절규를 들어주지 않았다. 같은 시각 대한그룹 본관 회장실에도 동일한 검은색 상자가 배달되었는데 야근 중이던 최무성 회장은 상자 속에 들어있던 사진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사진들은 최민석이 서연의 시신을 유기하라고 지시하는 장면과 사고 현장을 조작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캡처본이었으며 이와 함께 최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사고 처리 비용으로 거액이 인출된 내역서까지 동봉되어 있었다. 최 회장은 아들의 살인 교사 혐의가 자신의 비자금 문제와 엮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룹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까지 끝장난다는 것을 직감하고 즉시 파쇄기에 서류를 밀어 넣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배신자가 내부에 있다는 확신과 함께 아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지며 민석이 그놈을 당장 내 앞에 끌고 오라고 비서에게 고함을 쳤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뉴스로 발칵 뒤집혔는데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된 재벌 3세 여배우 사망사건 연루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모든 언론의 일면을 도배했기 때문이다. 방송사들은 최민석과 윤서연의 관계,
그리고 사고 당시의 석연치 않은 정황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최민석을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여론으로 들끓어 올랐다. 검찰 또한 여론에 떠밀려 즉각적인 재수사를 천명했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그룹 본사 앞은 시위대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직원들은 출근조차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보았고, 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하여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주식시장이었는데, 대한그룹 관련주들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하며 폭락을 거듭했고, 시가총액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앞다투어 매도 물량을 쏟아내자 주가 그래프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수직으로 하락했고, 이는 강진혁이 설계한 덫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진혁은 자신의 사무실 멀티비전 앞에서 붉은색과 파란색이 뒤섞인 주식 시황판을 냉정하게 응시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 발버둥 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차갑고 잔혹했다. 그는 비서에게 현재 주가를 체크하라고 지시했고, 비서가 현재 주가가 담보 유지 비율인 140% 밑으로 하락하여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자 진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제 시작하자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최민석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공황 상태에 빠져 변호사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었고, 그는 이제 감옥행을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는데 발신자는 다름 아닌 강진혁이었고, 최민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진혁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진혁은 최 전무님 안타깝지만 약속된 주가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귀하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 전량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통보했는데, 이는 최민석이 가진 모든 재산과 경영권을 넥서스 캐피탈이 합법적으로 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최민석은 말도 안 된다며 이건 사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진혁은 계약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대한그룹의 대주주는 넥서스 캐피탈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최무성 회장 역시 채권단으로부터 모든 대출의 만기 연장이 거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는 것을 지켜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그는 아들 최민석을 불러 야구방망이로 때리며 내 놈이 회사를 팔아먹었다고 울분을 토했지만, 최민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헛웃음만 흘릴 뿐이었다. 부자 간의 추악한 난투극이 벌어지는 동안 회사 로비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가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짐을 챙겨 회사를 떠나야 할지 고민하며 불안에 떨었다. 55층 회장실의 거대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그 유리창 안쪽의 세상은 지옥보다 더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진혁은 콜옵션 행사를 통해 확보한 지분과 그동안 시장에서 매집한 주식, 그리고 우호 지분을 합쳐 대한그룹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으로 그는 대한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연의 유품인 작은 목걸이를 꺼내어 손에 쥐고, 서연아 들리니? 놈들의 비명소리가 이제 저들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네가 느꼈던 고통보다 더 큰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라고 속삭였다. 그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은 복수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슬픔의 결정체였지만,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는
악을 처단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승리의 증표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며 이제 마무리 일격을 가하기 위해 주주총회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는데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연인의 한과 정의를 향한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한편 최지아는 오빠와 아버지가 몰락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끼면서도 진혁의 지시대로 우호 지분을 규합하고 소액 주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진혁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다. 그녀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며 이제 더 이상 숨죽여 사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룹의 운명을 짊어질 경영자로서 전면에 나설 결심을 굳혔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최민석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표정은 반성보다는 억울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황급히 조사실로 향했다. 그 모습을 TV 생중계로 지켜보던 국민들은 재벌의 오만함에 분노하며 엄벌을 촉구했고 대한그룹 본사 앞 촛불 시위는 밤이 깊도록 꺼질 줄을 몰랐다. 진혁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DMB로 시청하며 차갑게 중얼거렸는데 감옥은 너무 편안한 안식처가 될 거야. 너에게 진짜 지옥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세상에 벌거벗겨진 채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니까라고 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네온사인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 진혁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내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내일은 최무성 회장과 최민석 전무의 해임안이 상정될 것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새로운 이사회 의장으로 추대될 것이라는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수가 끝난 뒤 찾아올 공허함을 예감하며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기에 그는 다시금 냉철한 이성을 되찾고 서류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는데 그의 뒷모습은 고독한 영웅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폐허가 남듯 대한그룹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강진혁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일 태양이 떠오르면 대한그룹의 간판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주인과 정신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며 그것은 피와 눈물 그리고 집요한 복수심이 만들어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진혁의 차를 뒤로하고 대한그룹 본사의 불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장엄하고도 슬픈 의식처럼 보였다. 대한그룹의 운명을 결정짓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수백 명의 취재진과 성난 소액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곳의 공기는 마치 화약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텔 입구에서부터 로비까지 이어진 긴 행렬은 그룹의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든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병력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는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최무성 회장은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뒷문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는데 그의 표정은 애써 태연한 척 가장하고 있었지만 깊게 패인 주름과 떨리는 손끝은 그가 느끼고 있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숨길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물컵을 집어들었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 물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텅 빈 아들 최민석의 자리를 바라보며 치밀어 오르는 울분과 참담함에 가슴을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주총회의 개회 선언과 함께 장례는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는데
분노한 주주들이 단상을 향해 물병과 야유를 쏟아내며 경영진의 무능과 부도덕함을 성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청했지만 마이크 소리는 주주들의 함성에 묻혀버렸고 그는 자신이 평생 군림해왔던 제국에서 더 이상 왕이 아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치을 떨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이번 사태는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공격 때문이며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다면 반드시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주주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사태를 종용했고 일부 과격한 주주들이 단상 위로 난입하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장내의 소란을 잠재우는 차가운 침묵과 함께 강진혁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말끔한 네이비 슈트 차림의 진혁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뒤로는 넥서스 캐피탈의 변호인단과 최지아 전무가 결연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어 좌중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풍겼다. 최 회장은 진혁을 보자마자 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며 삿대질을 했지만 진혁은 그를 비웃듯 가볍게 무시하고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진혁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대한그룹의 최대 채권자이자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한 실질적인 대주주라고 소개하며 지금부터 이 주주총회의 진행 권한을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선언했다. 장내의 대형 스크린에는 현재 대한그룹의 지분 구조가 실시간으로 띄워졌는데 최 회장 일가의 지분은 담보권 실행과 주가 하락으로 인해 휴지 조각처럼 줄어든 반면 넥서스 캐피탈과 우호 지분의 합계는 51%를 넘어서고 있어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주주들은 술렁거렸지만 진혁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과 투명한 지배 구조 개선 약속에 점차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최 회장은 이것은 명백한 적대적 애매이며 불법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진혁은 차가운 눈빛으로 회장님 불법을 저지른 건 당신과 당신 아들이지 제가 아닙니다라고 일갈하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진혁은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최 회장과 마주섰는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살기는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살벌했다. 진혁은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대었는데 그 속에서는 5년 전 최 회장이 아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건네며 사건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육성이 흘러나왔다. 장내는 경악에 찬 비명과 탄식으로 가득 찼고 최 회장은 사색이 되어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진혁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바닥에 넘어진 최 회장은 비참한 몰골로 헐떡거렸고 진혁은 그를 내려다보며 회장님 기억나십니까? 5년 전 당신들이 짓밟았던 한 청년과 억울하게 죽은 여자를 말입니다. 라고 으르렁거렸다. 그제야 최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진혁의 얼굴에서 과거 자신이 산업 스파이로 몰아 감옥에 보냈던 힘없는 대학생의 모습을 겹쳐보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네가 설마 그때 그 놈이냐며 뒷걸음질 쳤다. 진혁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쓰레기처럼 버렸던 강진혁이 당신들의 목줄을 쥐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정체를 밝혔고 이 충격적인 반전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그는 이어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경영권을 교체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그룹을 썩게 만든 환부를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며 최무성 회장과 최민석 이사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상정했다. 주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고
최 회장은 변호사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려 했지만 이미 그들조차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등을 돌리고 외면해버렸다. 투표는 거수와 전자투표를 통해 즉각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어 최 회장 일가의 축출이 확정되었다. 그 순간 최지아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는데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버지와 오빠의 비리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지난날을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눈물로 사죄했다. 그녀는 비록 가족을 고발하는 것이 천륜을 어기는 일이라 비난받을지라도 더 이상 회사가 범죄의 소굴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며 자신의 지분 전량을 넥서스 캐피탈과 공동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딸을 향해 배신자라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지아는 슬픈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이제 그만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게 아버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라고 호소했다. 지아의 진심 어린 고백은 장내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투표 결과가 스크린에 확정 공표되자 보안 요원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최 회장에게 퇴장할 것을 요구했는데 최 회장은 의자 다리를 붙잡고 버티며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못 나간다며 추태를 부렸다. 하지만 건장한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거물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진혁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진혁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고 그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한 회한이 서려 있었다. 연 회장의 문이 닫히고 최 회장의 고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장내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안도와 기대의 웅성거림이 다시금 피어올랐다. 진혁은 의장석에 앉아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그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비전과 경영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고 노사 화합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며 피해를 입은 협력 업체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주주들은 그의 연설에 기립 박수를 보냈고 그동안 불안에 떨었던 임직원들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주주총회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텅 빈 연회장에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진혁은 홀로 단상에 남아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서연의 사진을 꺼내어 어루만지며 서연아 끝났어. 드디어 저들을 몰아냈어.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걸까라고 독백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과 인간성,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때 최지아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는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손수건을 건넸고 진혁은 그 손수건을 받아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에게 수고했다는 짧은 인사를 건넸고 지아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당신이 약속한 대로 회사를 잘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고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겨울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길고 긴 터널을 지나면 언젠가는 진정한 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다. 차에 오른 진혁은 운전기사에게 서연이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으로 가자고 지시했는데 오늘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직 그녀와 단둘이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맺고 싶었기 때문이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진혁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슬픔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대한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는 이제 정직과 신뢰라는 새로운 벽돌이 쌓여갈 것이며 강진혁은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파수꾼이 되어 그 성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것은 복수국의 끝이자 한 인간의 진정한 재생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서울 구치소의 차갑고 습한 독방 안에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황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푸른색 수의를 입은 초라한 죄수번호 4057번만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는 좁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듯 연신 몸을 떨고 있었다. 최민석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세상 모든 것을 발아래 둔 것처럼 거만하게 굴었지만 이제 그에게 허락된 공간은 몸 하나 겨우 누일 수 있는 1평, 남짓한 시멘트 바닥뿐이었고 매끼 제공되는 거친 밥알을 씹으며 비로소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렀는데 꿈속에서는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윤서연이 피를 흘리며 나타나 그의 목을 졸랐고 깨어나면 교도관의 차가운 욕설과 조롱만이 그를 반길 뿐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면회온 변호사에게 제발 자신을 꺼내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징역 20년 이상이 구형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소식뿐이었고 이미 가문은 파산하여 그를 도와줄 뒷배조차 사라졌다는 사실에 그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한편 화병으로 쓰러져 병원 특실에 감금되다시피 입원해 있는 최무성 전 회장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자신의 평생 역작이었던 대한그룹 간판이 내려지고 넥서스 홀딩스라는 새로운 현판이 걸리는 장면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 던지며 간호사에게 리모컨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지만 늙고 병든 노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고 병실 문 앞에는 채권자들이 고용한 용역들이 진을 치고 있어 그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금자탑이 자신의 탐욕과 아들의 오만함으로 인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괴로워했지만 이미 세상은 그를 실패한 경영자이자 부도덕한 범죄자로 낙인 찍어 역사 속으로 매장해 버리고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평생을 갑질과 폭언으로 일관했던 그에게 남은 것은 고독과 멸시, 그리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후회뿐이었다. 서울의 중심가에 우뚝 솟은 구대한 그룹 본사 사옥의 최상층 집무실은 이제 주인이 바뀌어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는데 검은색 대리석으로 장식된 세련된 인테리어와 모던한 가구들은 과거의 권위적이고 칙칙했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고 있었다. 그곳의 주인인 강진혁은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응시하며 갓 내린 커피의 향을 음미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승리자의 환희보다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처럼 깊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서명을 해나갔는데 그것은 회사에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며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개혁안들이었고 그의 펜 끝에서 거대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집무실 문이 열리고 세련된 정장 차림의 최지아 대표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위축된 막내딸이 아니라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끄는 당당한 여성, 경영인의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의 책상 위에 두툼한 보고서를 올려놓으며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피해자 구제 기금 설립안과 윤서연 장학재단의 출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고 진혁은 펜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지아에게 굳이 나를 회장님이라 부를 필요 없다며 우리는 파트너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숨죽여 살았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두 사람은 잠시 창가에 나란히 서서 도시를 내려다 보았는데 지아는 진혁에게 이제 복수는 끝났으니 당신의 삶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진혁은 씁쓸한 표정으로 글쎄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남은 생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지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후가 되자 진혁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홀로 차를 몰아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외곽의 추모 공원으로 향했는데 조수석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과 작은 반지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차창 밖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이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었지만 진혁의 마음은 여전히 시린 겨울바람이 불고 있는 듯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5년 전 서연을 떠나보내던 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울부짖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핸들을 꽉 잡았는데 이제는 그 절망을 딛고 복수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고 있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그는 옷깃을 여미며 천천히 언덕을 올라갔고 저 멀리 보이는 서연의 묘비가 석양빛을 받아 쓸쓸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발걸음이 잠시 주춤거렸다. 서연의 묘비 앞에는 누군가 다녀간 흔적도 없이 낙엽만이 뒹굴고 있었는데 진혁은 손수건을 꺼내어 차가운 비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손끝으로 그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았다. 사진 속의 서연은 여전히 20대의 맑고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어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다. 진혁은 국화 꽃다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비석을 바라보다가 서연아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목이 메어 힘겹게 말을 꺼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어 열었는데 그 안에는 그가 서연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 준비했던 소박한 은반지가 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진혁은 반지를 비석 위에 올려놓으며 놈들은 죗값을 치렀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더 아프고 허무하다라고 독백하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의 눈물은 비석을 적시고 땅으로 스며들어 마치 서연의 영혼을 위로하는 빗물처럼 느껴졌고 주위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를 감싸 안아주는 듯한 소리를 내었다. 그는 맹목적인 복수심 하나로 버텨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상실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뿐이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다가 서서히 감정을 추스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노을이 지고 있는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이 뒤섞여 마치 서연이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아름답고 슬프게 빛나고 있었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흙이 묻은 바지를 털어내고 비석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렸는데 이제는 정말 그녀를 놓아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아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그곳에서는 행복해 나도 이제 너를 가슴에 묻고 내 몫의 삶을 살아갈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볼게라고 약속했다.
그는 돌아서서 내려오는 길에 문득 뒤를 돌아보았는데 바람에 날리는 국화 꽃잎들이 마치 그녀가 손을 흔들어 주는 것처럼 보였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는데 진혁은 차에 기대어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희뿌연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밝은 목소리의 지아가 전화를 받았다. 진혁은 대표님 내일 아침 임원회의 안건을 수정해야겠습니다. 넥서스 홀딩스가 아니라 서현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강 대표님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진혁은 전화를 끊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진혁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도시를 향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는데 그의 차는 어둠을 뚫고 빛나는 서울의 야경 속으로 거침없이 질주에 들어갔다. 이제 그는 복수기 강진혁이 아니라 거대 기업을 이끄는 리더이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후원자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비록 가슴 속의 흉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겠지만 그것은 그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랑의 증표이자 정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도로는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길의 끝에는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강진혁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핸들을 꽉 쥔 채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복수의 여정은 끝이 났고 한 남자의 치열했던 전쟁은 막을 내렸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싹들이 폐허가 된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강진혁이라는 이름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며 그의 이야기는 재벌가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린 전설로 남아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 강진혁의 차는 도시의 불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고 그가 남긴 궤적만이 긴 여운을 남기며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다.